샬롬 삼국지 6권 14번째. 남자에게도 장가 드는 것은 크나큰 일이요 여자에게도 시집을 가는 것은 크나큰 일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로 나는 너의 어미가 되니 그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내게 알리고 내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유현덕을 내 사윗감으로 이곳까지 불러놓고도 나를 속이느냐. 더구나 신부가 될 그 아이는 바로 내가 낳은 딸이다. 네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국태 부인이 더욱 언성을 높이며 손권을 몰아세웠다. 깜짝 놀란 손권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알려주기 싫거든 말하지 말아라. 온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모르겠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속이려 드느냐. 구태의 부인의 그 같은 꾸짖음이 끝나자 곁에 있던 교국로가 거들었다. 이 늙은이도 그 일을 알게 된 지 오래되오이다. 오늘은 듣기 와서 경하의 예를 올리는 중이오. 그 말을 듣고서야 손건도 일이 이미 밖으로 새어나간 줄 알고 실토를 했다. 아닙니다. 모두들 잘못 아셨습니다. 이번 일은 주유의 계교로 형주를 얻고자 꾸민 것입니다. 혼인이란 이름뿐이고 실은 유비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잡아가둔 뒤 그와 형주를 바꾸려는 뜻이지요. 만약 저쪽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먼저 유비를 목베어 버릴 작정입니다. 곧 이번 일은 하나의 계책일 뿐 참뜻으로 그와 혼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오 국태는 정말로 화가 난 모양이었다.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없는 주유를 욕해댔다. 주유 이놈, 너는 6군 81 고을의 대도독으로서 형주를 뺏을 계책이 그리도 없어 내 딸을 미끼로 민계를 쓰려 드느냐. 니놈이 유비를 죽이면 내 딸은 시집도 못 가본 과부가 되는 셈인데 뒷날 다시 어떻게 혼인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내 딸의 평생은 망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놓고 너희들이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냐? 그러고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교국로가 복이 딱했던지 넌지시 손권에게 말했다. 만일 이번 계책을 쓰면 형주를 얻기는 편할 것이나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그런 일은 차마 어떻게 하시려오. 그런 일을 차마 어떻게 하시려오. 손건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잠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국태 부인은 쉴 새 없이 주위를 향해 욕을 퍼부어댔다. 곁에 있던 교국로가 다시 국태 부인을 도와 손건에게 권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면 달리 도리가 없는 듯 싶소이다. 유황숙은 한실의 종친이 되니 정말로 손씨가 사위를 삼는 게 나을 것 같소. 그래야만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외다. 그래도 나이가 너무 층이 집니다. 손건이 펄쩍 뛰며 그렇게 대답했다. 교국로가 다시 유비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었다. 유황숙은 당세의 호걸이시오. 이 집안의 사위로 맞아들인다 해서 영맥게 욕될 것은 조금도 없을 것이외다. 이때 국태 부인이 나서 자르듯 말했다. 나는 아직도 유황숙이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일 감노사에 나가 한번 만나볼 작정인 바.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그러나 그가 내 마음에 든다면 나는 딸 아이를 그에게 시집 보낼 것이니 그리 알라. 손권은 원래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국태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더는 그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따랐다. 국태 부인의 방을 나오자마자 여범을 불러 일렀다. 내일 감노사에다 잔치를 차려 어머님께서 유비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여범이 가만히 말했다.
국태 부인께서 그리 나오신다 해도 따로 손을 써둘 것이 있습니다. 가화에서 영을 내려 부수 300을 데리고 양쪽 낭화 뒤에 숨어있게 하시지요. 만약 국태 부인께서 유비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으시면 한 소리 신호로 양쪽에서 한꺼번에 뛰쳐나와 유비를 사로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손건도 그것까지는 마다하지 않았다. 곧 가화를 불러 여범의 말대로 먼저 감노사로 가서 준비케 했다. 군사들과 더불어 숨어 국태 부인의 거동만 살피다가 때가 오면 일시에 뛰쳐 나오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국태 부인과 헤어진 교국로는 돌아가는 길에 유비에게 들러 다음날 있을 일을 알려주었다. 오후와 국태 부인께서 몸소 장군을 보러 나오실 것이니 나쁜 일은 아닐성십소. 그리 알고 계시오. 그러나 유비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고 손건과 조은을 불러 의논하니 조은이 말했다. 내일에 그 모임은 흉한 일이 많을지언정 길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사 500을 이끌고 가 주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손건이 달리 말이 없자 유비도 잠잠고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오 국태와 교국로가 먼저 감노사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자 이에 손건이 한때의 모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이르렀다. 손권은 여범에 불러 역관에 쉬고 있는 유비를 정해오게 했다. 유비는 비단 겉옷 안에 얇은 겉옷을 받쳐 입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모두 등에 칼을 매게 한 뒤 말에 오르며 말했다. 너희들은 언제나 내 곁을 바짝 따르도록 하라. 그 뒤를 조은이 싸움터로 나가는 장수 모양으로 갑옷과 병기를 갖춘 채 500 군사를 이끌고 따랐다. 감노사 앞에서 말을 내린 유비는 먼저 손건부터 만나 보았다. 손건은 말로만 듣던 유비를 직접 보게 되자 그 생김과 거동이 범상치 않음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손건과 유비는 예를 마친 뒤 방장으로 들어가 국태 부인 앞으로 갔다. 국태 부인은 유비를 보자마자 크게 기뻐하며 곁에 있는 교국로에게 가만히 말했다. 훌륭하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내 사위감이오. 교국로도 맞장구를 쳤다. 현덕은 용이나 봉 같은 생김에다 하늘의 해 같은 위엄이 있습니다. 아울러 널리 천하의 어짐과 덕을 베풀 사람이니 국태께서 이런 사윗감을 얻으시게 된 데에 진심으로 경화를 올립니다. 거기까지가 제갈 공명이 헤아려둔 교국로의 몫이었다. 제갈 공명은 유비에게 미리 예물을 갖춰 교국로를 찾아보고 그 환심을 사게 함으로써 그 혼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오 국태의 귀에 들어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유비를 편들게 만들었다. 유비는 그런 두 사람에게 절하며 고마움을 나타내고 마련된 자리에 가 앉았다. 잠시 뒤에 조자룡이 칼을 찬 채 들어와 유비 곁에 가 섰다. 국태 부인이 유비에게 조자룡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상산 땅의 조자룡입니다. 유비가 그렇게 대답하자 국태 부인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양 장팔벌에서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100만 대군 사이를 무인지경 가듯 했다는 그 사람이 아니오. 예, 바로 보셨습니다. 참으로 범같은 장수회다. 국태 부인은 그렇게 감탄하며 조자룡에게 술을 내리게 했다. 술을 받은 조자룡이 가만히 유비에게 속삭였다. 좀 전에 제가 양쪽 낭하를 순시해보니 방마다 도부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뜻으로 그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국태 부인께 알려주심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곧 국태 부인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만약 이 유비를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이 자리를 빌려 죽여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국태 부인이 괜히 적다는 듯 물었다. 유비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 감노사 낭하의 도부수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함이 아니면 왜 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제야 말을 알아들은 국태 부인은 몹시 성이나 손건을 보고 꾸짖었다. 오늘 현덕은 이미 내 사위가 되었으니 곧 내 딸과 같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낭하의 도부수를 숨겨두었느냐? 저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곧 알아보겠습니다. 손권이 궁색하게 발뺌을 하고 여범을 불러 물었다. 여범 또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잡아떼고 가와에게 덮어씌우니 국태 부인은 다시 가와를 불러들이게 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사위를 죽이려 하였느냐? 불려온 가화를 보고 국대 부인이 꾸짖었다. 가화는 속으로 기가 막혔으나 차마 송건이 시킨 일이라고 덜어놓을 수는 없었다. 다만 말없이 고개를 수그리고 매서운 꾸지람을 듣고만 있었다. 저놈을 끌어나 못 베어라. 모든 것이 가화의 흉계로 된 것인 줄로만 안 국대 부인이 분을 참지 못해 큰 소리로 영을 내렸다. 그러자 유비가 나서서 말렸다. 만약 저 때문에 큰 장수 하나를 못 베게 된다면 이번 혼인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어찌 오래 스라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교국로도 곁에서 유비를 거들어 국태 부인을 말렸다. 모두 그렇게 말리자 오 국태도 굳이 가와를 죽이려고는 않고 다만 호되게 꾸짖어 내쫓았다. 대장인 가화가 그 지경으로 쫓겨나오니 300명의 도부수들도 더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모두 오국태의 눈에 띌까 두려워 머리를 싸쥐고 물러나 버렸다. 숨어있던 도부수들이 모두 물러나자 유비는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왔다. 안에 받쳐 입은 갑옷이 아무래도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잔치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문득 감노사들의 놓인 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비는 뒤따르는 자들이 차고 있던 칼을 빌려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가만히 빌었다. 만약 유비가 다시 형주로 돌아가 무사히 왕패의 업을 이룩할 수 있다면 한 칼질에 이 돌이 둘로 갈라지어다. 만약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칼은 부러지고 돌은 쪼개지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는 번쩍 칼을 저들어 그 돌을 내리쳤다. 불똥이 어지럽게 튀며 돌은 한 칼에 둘로 갈라졌다. 송건이 뒤따라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유비에게 물었다. 유현덕 공께서는 이 돌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비는 나의 신이 다 되도록 나라를 위해 역적들을 쓸어 없애지 못한 것이 늘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태 부인의 부르심을 입어 그 사유가 되게 되었으니 이는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때를 만난 셈입니다. 흡족한 마음을 못 이겨 하늘에 빌기를 만약 조절을 깨뜨리고 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돌이 한 칼에 갈라지라 하고 내리쳤던 바 과연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그렇게 둘러대었다. 그러나 손권은 속으로 생각했다. 유비, 네가 어찌 그런 소리로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네가 빈 것은 달리 있을 것이다. 유비가 큰 힘 들이지 않고 자신이 숨겨둔 300 도붓을 내쫓아 버리는 걸 보고 그 깊은 속을 짐작한 까닭이었다. 그러다가 손권 역시 칼을 빼들며 말했다. 나 또한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조조를 깨뜨리게 된다면 역시 내 한 칼에도 이 돌을 갈라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건이 가슴속으로 남몰래 빈 것은 달랐다. 만약 제가 형주를 되찾고 다시 동호를 왕성하게 일으킬 수 있다면 이 돌이 갈라지어다. 그러고는
칼을 들어 그 돌을 내리쳤다. 역시 칼은 부러지지 않고 돌만 쪼개졌다. 각기 속으로 빈 것은 달랐으나 하늘이 한 가지로 들어주겠다는 징조를 보였으니 모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칼을 던지고 서로 이끌며 잔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다시 몇 순배술이 돌았을 때 손건이 문득 유비에게 자리를 뜨자는 눈짓을 보냈다. 그걸 알아들은 유비가 곧 몸을 일으켜 국태 부인에게 작별의 말을 올렸다. 이 비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국태 부인이 기꺼이 허락하자 손건은 절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여기가 바로 천하에서 으뜸가는 강산이구나. 눈앞에 펼쳐진 빼어난 경관을 보고 유비가 감탄했다. 그뒤 감노사의 비석에 천하 제일강산이란 구절이 들게 된 유래였다. 제가 다스리는 땅을 찬탄해 주는데 실을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손권도 흐뭇한 마음으로 유비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경관을 내려다 보았다. 세찬 강바람에 부서지는 물보라는 눈처럼 휘날리고 흰 물결은 하늘로 솟구치는 듯했다. 그런데 문득 그 거친 파도 위를 헤치고 나뭇잎 같은 배 한 척이 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마치 병지를 가듯 험한 강물 위를 헤쳐가는 걸 보며 유비가 다시 감탄의 소리를 했다. 남쪽 사람은 배를 잘 타고 북쪽 사람은 말을 잘 탄다더니 이제 정말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려. 하지만 젊은 송건에게는 그 말이 그대로 칭찬으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유비의 말은 내가 말을 잘 타지 못함을 놀리는 말이다. 송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곧 좌우에게 일러 말을 끌어오게 했다. 말이 끌려오자 나는 듯 몸을 날려 말등에 오른 송건이 그대로 힘을듯 산을 달려 내려갔다가 다시 책찍질에 산 위로 올라온 듯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이래도 남쪽 사람들이 말을 잘 타지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비록 나이 쉰에 가까웠으나 호기를 부리는 데는 유비도 손건에 못지 않았다. 손건이 말 부리는 재주를 뽐내자 유비도 지지 않고 훌쩍 몸을 날려 말 위에 올랐다. 그리고 손건이 한 것처럼 나는 듯 산을 내려갔다가 되올라왔다. 둘 모두 한 차례 말을 달리고 돌아오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혹행함이 일었다. 언덕 위에서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그 순간만은 가슴속에 적의와 의심을 잊은 웃음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말고피를 나란히 하고 돌아왔다. 그 광경을 본 남서의 백성들은 모두 두 집안의 화친을 경하에 맞이 않았다. 역관으로 돌아온 유비는 다시 손건과 앞니를 의논했다. 그날의 위태로움은 겨우 넘겼으나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손건이 가만히 말했다. 국노께 사정하시어 되도록이며 빨리 혼인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달리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튿날로 다시 교국로의 집을 찾아갔다. 이미 유비의 인품에 반해 있는 교국로는 반갑게 유비를 맞아들였다. 예가 끝나고 차를 마신 뒤에 유비가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강남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유비를 해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혼인을 서둘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국노는 거기 감춰진 뜻까지는 알아듣지 못하고 다만 유비의 안전만을 다짐했다. 현덕은 마음을 놓으시오. 국태부인께 말씀드려 공을 보살피고 지키도록 영을 내리게 하겠소. 그 말만으로도 넉넉하다 여긴 유비는 절하며 감사하고 역관으로 돌아갔다. 교국로는 곧 국태 부인을 찾아보고 유비가 걱정하는 일을 전했다. 국태 부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 사위를 군우가 감히 해친단 말이오.
그러고는 유비를 잠시 자기 집 서원에 들어와 있게 하고 날을 골라 혼인을 치르도록 서둘렀다. 유비는 그런 국태 부인을 찾아보고 다시 정했다. 좋으니 밖에 있어 불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군사는 하나도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만은 저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위될 유비에게 이미 흠뻑 반한 국태 부인이었다. 좋은 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모조리 부중으로 불러들여 쉬게 했다. 역관에 머물다가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유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며칠 안 돼 혼인날이 되었다. 국태 부인은 크게 잔치를 열어 유비와 손 부인의 혼인을 치렀다. 유비를 지켜주는 길은 그뿐이라 여겨 서두를 대로 서두른 덕분이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흩어진 뒤 유비는 두 줄로 늘어선 붉은 등을 따라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방 안가득 창칼과 화살이 늘어서 있고 시종들은 계집종들도 모두 칼을 찬 채 양편으로 갈라서 있었다. 신방이 아니라 무슨 싸움터 같았다. 유비는 깜짝 놀라 넋이 빠졌다. 자기도 모르게 낯빛이 변해 몸을 떨고 있는데 집을 돌보는 계집종들의 우두머리인 노파가 와서 말했다. 부인께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어릴 적부터 무사를 좋아하시오. 계집종들이 칼로 겨루는 것을 보기 즐겨 하시기에 이렇습니다. 결코 누구를 해치고자 장칼을 들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제서야 유비도 뻗뜩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기분이 언짢기는 마찬가지였다. 점잖게 그 노파에게 다일렀다. 이 같은 것들은 부인네가 보고 즐길 것들이 아니다. 내 마음이 섬뜩하니 잠시 거두도록 하라. 노파는 곧 안으로 들어가 손 부인에게 유비가 말한 대로 전했다. 손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반평생을 싸움터를 누비며 지내신 분이 아직도 병기를 두려워하신단 말이냐. 그러고는 명을 내려 모든 병장기를 거두게 하고 계집종들에게도 자고 있던 칼을 풀게 했다. 이윽고 신방에 든 유비는 전날 밤을 손부인과 더불어 지렀다. 나이 차이는 많아도 부부의 금실은 곧 좋아졌다. 유비는 또 금과 비단을 흩어 계집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환심을 사는 한편 손건을 먼저 형주로 돌려보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마음속에는 한가닥 걱정이 남은 대로 유비에게는 오랜만에 즐거운 나날이었다. 연일 잔치와 술 속에서 젊고 예쁜 신부와의 정분이 두터이 해 나갔다. 국태 부인도 갈수록 그런 사위를 귀하고 사랑스레 여겼다. 일이 뜻밖에도 그렇게 돌아가자 손권은 어찌할 줄 몰랐다. 곧 사람을 뽑아 보내 주유에게 알렸다. 내 어머님께서 억지로 우기시어 누이는 유비에게로 시집가게 되었소. 뜻밖에도 우스갯소리가 참말이 되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되돌릴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주유는 몹시 놀랐다. 앉으나 서나 마음이 편치 못해 서성이다가 겨우 한 가지 계책을 짜냈다. 주인은 한 통 밀서를 써서 손건이 보낸 사람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손건이 그 밀서를 받아 뜯어보니 대략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주의가 꾀한 일이 뜻밖에도 이렇게 뒤집혔으니 실로 기막힙니다. 이미 우스갯소리가 참말로 되어버린 이상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계책을 써야겠습니다. 유비는 효웅에 자질이 있는 데다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맹장들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제갈량의 꾀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의 밑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에는 그의 몸과 마음이 흐물흐물해져 오래 동우에 머물게 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비에게 화려한 궁시를 지어주어 그 뜻을 잃게 하시고 아름다운 여인과 즐겨하는 물건들을 보내시어
그 이목을 사로잡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관우 장비와의 정분이 멀어지고 제갈량과의 맺음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각기 다른 곳에 두었다가 군사를 일으켜 접으신다면 대사는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유비를 놓아 버린다면 이는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룡은 끝내 못 속에 남을 물건이 아니니 바라건대 명공께서는 깊이 헤아려 행하십시오. 그러나 송권은 읽기를 마친 뒤에도 얼른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슬그머니 그를 장소에게 밀어주며 그 뜻을 물었다. 그걸 읽어본 장소가 말했다. 공군의 꾀가 바로 제 어리석은 뜻과 같습니다. 유비는 미천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전하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아직 부귀를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의리의리한 궁궐과 큰 집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여인과 많은 재물을 내리시어 마음대로 쓰고 느리게 해준다면 관우 장비나 공명과는 절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각기 원망하는 마음이 일게 한 뒤라야만 형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공군의 계책을 믿으시고 어서 빨리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제서야 손권의 얼굴에도 기쁜 빛이 떠올랐다. 한 번 더 주유의 계책을 따라 보기로 하고 그날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동부를 깨끗이 수리하게 한 뒤 꽃과 나무를 심어 꾸미고 살림에 쓸 여러 가지 물건을 고루 갖추게 했다. 그리고 유비를 정해 그 누이와 함께 살게 하면서 다시 아름다운 여학 수십 명과 금옥 비단이며 여러 가지 완호물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대부인은 송건이 제 누이를 생각해 그러는 줄 알고 기뻐해 마지 않았다. 감춰진 손권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기는 유비도 마찬가지였다. 주요나 장소가 예측한 대로 유비는 과연 오래자나 아름다운 음악과 여자에 빠져 형주로 돌아갈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조은과 그가 거느린 500 군사는 유비가 살고 있는 동부 앞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성 밖으로 나가 활을 쏘거나 말을 닫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일거리였다. 그럭저럭 2달이 지나 어느새 그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조은이 문득 공명의 말을 떠올렸다. 공명은 내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는 남서에 이르거든 열어보고 하나는 이 해가 다할 무렵이 되거든 열어보며 나머지는 위급을 당해서도 아무런 계책이 없을 때에 열어보라 했다. 그 안에 귀신도 놀랄 계책이 들어있어 넉넉히 주공을 보전하여 돌아갈 수 있다 했는데 과연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던 계책은 절묘했다. 이제 해가 다해 갈 뿐만 아니라 주공께서는 여색의 마음이 아끼시어 얼굴조차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고 거기 있는 계책대로 따라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고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방금 유비가 빠져있는 형편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공명의 계책이 쓰여 있었다. 읽기를 마친 조은은 뛸듯이 동부로 달려가 유비를 보기를 정했다. 조자룡 장군께서 긴급한 일로 귀인을 뵙고자 하고 계십니다. 계집종이 안으로 들어가 유비에게 알렸다. 유비는 심드렁한 낯빛으로 조은을 불러들여 물었다. 자룡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가? 조은이 거짓으로 놀란 기색을 지으며 되물었다. 주공께서는 서실 깊이 들어앉으시오. 형주 일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기에 그토록 놀랍고 괴이적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제서야 유비가 약간 긴장한 눈길로 조은을 바라보았다. 조은은 더욱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 공명께서 사람을 보내 알리시기를 조조가 적벽에서의 한을 풀고자 50만 대병을 일으켜 형주로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형세가 몹시 위태로워 주공께 어서 돌아오기를 정하고 계십니다. 정 같으면 펄쩍 뛰고도 남을 급한 소식이었으나 확실히 유비는 달라져 있었다. 얼굴이 어두워지기는 해도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어물어물 말했다. 먼저 아내와 좀 의논해 보아야겠네. 아니 되십니다. 부인과 의논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주공을 놓아 보내주시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오늘 밤으로 길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늑장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큰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유비는 별로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 여전히 뚜렷한 답을 피하고 조은을 되돌려 보내려고만 했다. 자네는 잠시 물러가 있게. 나도 다 생각이 있네. 모두가 다 제갈 공명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였다. 조은은 짐짓 위급함을 과장하며 몇 번이고 유비를 재촉한 뒤에야 물러났다. 아무리 젊은 신부에게 빠져있는 유비라고는 하지만 조은이 그렇게까지 하고 물러나니 마음이 아니 흔들릴 수 없었다. 안에 들어가 손부인을 보며 말을 못하고 눈물만 지었다. 손부인이 유비에게 물었다. 부군께서는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고 근심하십니까? 내 일신이 기구하여 낯선 땅을 이리저리 떠다니며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조상의 제사조차 받들지 못하고 있소. 이게 바로 대역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제 해가 저무려 하니 그게 생각이 나며 처량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이 났소. 유비가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고 둘러댔다. 손부인이 문득 정색을 하고 꾸짖듯이 말했다. 황수께서는 어찌 이 몸을 속이려 하십니까? 저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자룡이 와서 형주가 위급함을 알렸기에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제게 그 같은 말로 핑계를 대려 드십니까? 그러자 유비가 문득 손부인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인께서 이미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속이려 들겠소. 이 비는 가고 싶지 않으나 가지 않으면 형주를 잃게 되고 형주를 잃으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요. 하지만 또한 가려 하면 이번에는 부인을 두고 가야 하니 어찌할 줄 모르겠구려. 실은 그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요. 그 무슨 당치 않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당신을 섬겼으니 당신께서 가시는 곳은 저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곳입니다. 손 부인이 다시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그러나 유비의 얼굴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설령 부인의 마음이 그러하다 한들 국태의 부인이며 오후께서 어찌 부인이 떠나기를 허락해 주시겠소. 부인께서 만약 이 비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차라리 잠시 헤어짐을 참아 주시오. 그러고는 다시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씻었다.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형주로 돌아갈 듯만은 뚜렷한 것을 보아 유비는 역시 연의 인물은 아니었다. 뭔가 마음이 술과 여자와 음악에 온전히 잠겨버린 줄 알았건만 전하를 향한 큰 뜻은 아직 굳건히 살아있었다. 손 부인이 괴로워하는 유비를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수께서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반드시 저와 함께 황수께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비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비록 구태 부인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오후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요. 손부인이 그만 이치를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유비의 그 같은 말에 그녀 또한 어두운 얼굴이 되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윽고 나직이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설날 우리가 어머님과 오라버님을 뵙고 경화를 드릴 때 강변에 내가 제사를 드릴 허락을 얻어 보시지요.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데는 아무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허락만 받으면 강변에 나가 바로 배를 타고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과 오라버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게 죄스러우나 지금으로서는 그 밖에 다른 방도가 없겠습니다. 유비에 대한 깊은 정이 아니고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방도였다. 젊은 아내의 그 같은 말에 유비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고마워했다. 부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유비는 죽어도 부인의 정을 잊지 아니하겠소. 다만 한 가지, 일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요. 손부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니 둘의 의논은 정해졌다. 다음날 유비는 몰래 조언을 불러 영을 내렸다. 정월 조하룻날 그대는 먼저 군사들을 거느리고 관도에 나가 기다리도록 하라. 나는 조상께 제사 지낼 것을 핑계로 아내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리라. 알겠습니다. 조는 기쁜 마음으로 영을 받고 물러났다. 건한 15년 정월 초 하루가 되었다. 오후는 문무의 관원들을 모두 당상에 모으고 할례를 받았다. 유비와 손부인도 들어가 국태 부인에게 세배를 드렸다. 세배가 끝난 뒤 손부인이 국태 부인에게 말했다. 저의 지아비는 부모와 조상들의 묘가 모두 탁군에 있어 제사를 드리지 못함을 밤낮으로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변으로 나가 북쪽을 바라보며 망제라도 올리고자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그리 아십시오. 그것도 효도인이 어찌하니 들어줄 수 있겠느냐. 비록 너는 시부모를 보지 못했으나 남편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며느리의 예를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태부인이 선선히 허락했다. 이에 손부인과 유비는 국태부인께 절하며 감사하고 그 앞을 물러났다. 이때는 손건도 깜빡 속았다. 별 생각 없이 두 사람이 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 손부인은 몸에 지니기 쉬운 진귀한 보물과 비단 옷만 챙겨 수레에 오르고 유비는 겨우 몇 끼만 거느린 채 말에 올라 성을 빠져나갔다. 오후 앞에서 국태부인의 허락을 받은 일이라 아무도 그들을 가로막지 않았다. 관도에 이르니 조은이 이미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있었다. 조은과 500의 군사들은 유비와 손부인이 이르자 그 앞뒤를 지키며 총총히 남서를 떠났다. 한편 손권은 그날 문무의 관원들과 함께 크게 취했다. 이제 유비는 꼼짝없이 잡아두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취하게 한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윽고 송건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후당에 들자 문무 벼슬 아치들이 모두 흩어졌다. 손권의 벼슬 아치들이 유비 부부가 달아난 것을 안 것은 이미 해가 진 뒤였다. 급히 그 소식을 송건에게 알렸으나 송건이 종례술에서 깨어나지 않아 아무런 명을 받을 수 없었다. 손건이 술에서 깬 것은 이튿날 새벽이 되었을 때였다. 비로소 유비가 달아난 것을 안 송건은 급히 문무의 벼슬 아치들을 불러 모아 그 일을 의논했다. 오늘 만약 그 사람을 놓아 보낸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큰 화란이 일 것입니다. 급히 뒤쫓아 사로잡아야 합니다. 장수가 나와 그렇게 말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급하던 송건은 곧 진무와 반장에게 500기를 뽑아주며 영을 내렸다. 그대들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서 유비를 사로잡아 돌아오라. 두 장소가 끝.